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프리모스키 크라이 주지사의 충격적인 진술. 2. 대국으로 환생한 한국. 3. 한국은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 한국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연해 주지사가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의 제안에 세계의 많은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푸틴과 결별한 러시아 관료의 행보로 인해 한국에게는 기회의 땅이 열리게 되는 상황.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연해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연해주 지사는 단호한 어조로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향후 연해주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 관료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연해주는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은 물론이고 물자의 1위까지 많은 부분을 전쟁으로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위해 준비하던 연해주는 오히려 연방정부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고, 이에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올레크 쿠스야코 지사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대탈출 엑소더스의 행렬에서 지사가 직접적으로 푸틴의 행보에 이의를 제기하며 독립을 선언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는 연해주를 한국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며 자립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금 연해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걸 공표했죠. 러시아 타스 통신사와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소식을 전하며 연해주의 독립적인 행보는 전쟁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줬다고 평가. 생존 앞에서 러시아 연방연대는 허망한 구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조짐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연해주의회의에서 러시아 공산당 소속 바스케비치 의원과 제나디 술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푸틴의 행보를 비난했는데요. 푸틴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 많은 러시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평가하며 이번 전쟁이 공식적인 실패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러시아 공직자 입에서 실패라는 소리까지 나오며 이번 전쟁에서 연해주가 많은 희생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죠. 갑작스러운 발언의 의회 진행자는 물론이고 공산당 당수인 아나톨리 돌가초프도 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발언이며 공산당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비판. 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분노했죠. 친 푸틴 세력으로 알려진 러시아 올레크 지사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방향을 선회하며 이들 두 의원의 발언을 지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극적인 반전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국영 매체를 비롯해 다양한 공산당 기관지로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푸틴은 선전 기술을 동원하며 전쟁 합리화에 나섰지만 이것도 경제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푸틴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연해주지사마저도 연방정부와 갈라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결정. 일찍이 스위스 주재 러시아 대표부 참사관인 보리스 본다레프가 사직 선언을 한 것과 맞물리며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연방 해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해체했을 때도 이런 움직임은 드물게 일어났죠. 보리스 본다레프는 사직서를 통해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의 무의미함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를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한 전쟁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죠. 이어 러시아 외교 및 내부 상황에 대해서 그는 푸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러시아 정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죠.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기고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 영토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푸틴이 속아 넘었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지나면서 현재 러시아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갈에 러시아 당국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았죠. 마치 이런 사직 선언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 반역자 취급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인 올리가르히신흥 재벌 올레그 팀코프는 푸틴을 향해 대량 학살범이라며 대놓고 비난. 이를 감싸는 행위는 미친 짓이라며 강력한 수위의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명 러시아 재벌인 미하일 프리드만과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도를 넘어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실은 것은 푸틴의 눈치를 봐야 하는
러시아 재벌 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대통령직 속부대로 알려진 국가근위대로스 바르디아 대원 115명 역시 우크라이나 임무 거부를 선언하며 러시아 탈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임무 포기 선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죠. 이들은 푸틴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는 이들만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을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세계 최고 통화 전문가이자 러시아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사직을 선언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그녀를 붙잡으며 푸틴은 만약 그녀가 러시아를 탈출할 경우 목숨을 부지하고 탈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사직을 포기하고 총재 자리를 연임하며 러시아의 남아 생존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 핵심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하나같이 푸틴을 떠나 생존을 위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일이죠. 러시아 연해주지사의 독립선언과 한국으로의 영토 의탁 주장까지 나오면서 러시아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연해주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을 콕 집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과 연해주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에서 유형지로 사용될 만큼 척박하면서 개발이 안 된 땅으로 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주민들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항해도시 나운카로 쫓겨난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감당하기 힘들거나 러시아 정부가 차치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이들을 극동지역, 시베리아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만큼 시베리아 지역은 척박한 환경이라 개발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북극 개발과 함께 극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연해주 개발에 의욕을 보였었죠.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며 극동아시아의 경제 선진국인 한국, 일본, 중국을 초대, 개발에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요청할 정도였죠. 연해주에서 벌이던 여러 개발 사업 중 러시아가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볼쇼이카멘 스마트시티입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현하기로 결정한 7곳 중 한 곳으로 러시아 연해주가 선정되면서 연해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스마트시티가 설립되면 그 근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기업들이 들어서면 연해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해주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역시 올해 초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개발 협력이 중단되면서 연해주의 꿈은 끝났습니다. 기존 연해주 지배주다 항에서 한국과 협력하던 조선 사업 역시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연해주 주민들이 먹고 살 신사업들이 끊긴 것이죠. 중앙정부는 전쟁으로 지원도 어렵고 않아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것도 전쟁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연해주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기존 중요 사업 대부분을 한국과 진행했고 한국인들 상당수가 연해주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에 당연히 연해주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역사 문화적인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과거 연해주 근방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한국인들은 뿌리를 잊지 않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해주로 사업을 하러 간 한국인들은 이들 도움을 받아 빠르게 정착하며 연해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한국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해주지사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병을 앓고 있는 푸틴의 상태 역시 러시아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만일 푸틴이 죽고 난 이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과 달리 연해주는 강력한 동아줄을 잡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연해주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는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했다가 한국까지도 러시아 문제에 엮일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연해주의 타격 발언에 중국과 일본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잃어버린 강역을 되찾고 영토 확장의 기회 앞에서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며 부강한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숙명으로 만들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들 대의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본 기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방산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YT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경과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지는 못했다고 한국의 방산 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대와 군수산업을 대폭 감축시킨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내부 방산 공동망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 무기 공급 국가들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자 한시가 급한 구매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고 그중 124억 달러어치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수출되었습니다. EU와 나토에서도 놀랄만한 규모의 계약이었기에 한국이 정말로 그 많은 무기를 지구 반대편의 폴란드까지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전차 및 자주포 수출 이행 계약을 맺고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2023년이 시작되고 단 석 달 만에 올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전부 출고시켰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이외에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는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이루어낸 수치였습니다. NYT는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K9의 제조사인 한화에어스페이스가 수백 대의 K9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한화의 K9인데요. 전 세계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루마니아로의 수출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한화에서 특별한 K9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7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K9 주행 및 사격 훈련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의 군사기지가 위치한 레나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영상에는 선원용 위장막을 씌운 K9과 K-10탄약 보급차가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병사들은 기존에 운용했던 구식 자주포에 비하면 K9이 얼마나 뛰어난 자주포인지 거듭 강조했는데요. K9의 사격 지휘병인 에릭 유스투스 그루터스 상병은 K9과 구형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슈젠스코 슈트 앤 스쿠트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눈과 지능이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9은 자주포이면서도 궤도와 천마를 가라는 강력한 엔진,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어떤 지형이라도 가볍게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요. 노르웨이 병사들은 K9을 모라 1m 이상 눈이 쌓인 설원을 돌파하고 길을 막은 나무를 그대로 가볍게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젠스풋 기능은 대포병 전술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현대전에서 자주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데요. 노르웨이 K9은 기동 중 갑자기 멈춰 곧바로 사격하더라도 전혀 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K9 포대 소대장인 크리스틴 로스볼드 중위는 K9 자주포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멈추고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포병 부대는 K9의 포탄 보급 훈련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무거운 포탄을 힘겹게 날라야 했었던 노르웨이 승무원들은 신관만 조립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급해주는 K-10탄약 보급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품에 만족했는지는 추가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 K9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추가 인도 옵션을 실행하는 데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K-10탄약 보급 장갑차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써보기 전까진 긴가민가했었지만 한번 써보니 편리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28문, K-10탄약 보급 장갑차는 14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K9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일선 군인들은 한국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어 추가 수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이 승리하고
노르웨이 실전 배치된 K9과 K10을 직접 본 장비 조달 프로젝트 관리자 닐스 인겐트라이는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며 K9 자주포에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K9을 처음 봤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2016년 겨울에 테스트를 받으며 여러가지 기능을 검증받았었어요. 당시 우리는 4개의 후보 자주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오직 한국의 K9만이 노르웨이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테스트에서도 여러 자주포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K9이 가장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15초의 쇠발을 발사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게 확인되었고 우리는 나머지 자주포 물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의 말처럼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사,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여 K9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K9의 훌륭한 차체에서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서런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K9은 연속 발사 시에도 제어원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격 안정성 덕분에 K9 자주포는 단독으로 타팀이 온 타겟 사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인데요. 토트 사격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을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계산하여 발사하는 사격 술로 적이 포격에 대응하여 은엄패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넓은 구역을 초토화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지만 매우 치밀한 사격 재원 계산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보통은 한 개 포대 6문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토트 사격이지만 고도의 사격 등재 장치와 고성능의 자동장 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는 단 1문만으로도 토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K9은 최대 3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한데요. 계량을 통해 표적 확인부터 재원 계산, 장전과 사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린 K9A2는 최대 5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희 사장은 앞서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동인 북한의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막아내야 했던 한국은 포, 장갑차, 전차 등 중급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었다.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론 성능이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국의 바로 턱밑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의 나토 규격을 가진 무기들을 제시했으니 예산난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NYT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하여 구매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함으로써 무기 수출거래를 성사시킨다며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단순히 한번 팔고 크게 벌고 끝이 아닌 판매국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NYT는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자충수로 몰락해버린 지금 미국의 뒤를 이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NYT는 산업용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하나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방산의 계속 질주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UAM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에 대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앞서 베젤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 이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소요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방과 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 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E 현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모델은 그 날개 길이만 20에서 30m 정도로 공개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 중인 모델은 날개 길이가 그보다 더 늘어나 30m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미국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는 이륙 시 발사대가 필요하며 착륙 시 후크 제동 장치를 사용한다 해도 일정 길이 이상의 활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대에서는 운용하기가 힘들어 이 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차기 무인 항공기 사업을 국내 연구 개발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3천억을 들여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과제에 참여 중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이 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사는 해당 협약으로 기존 고정익형 항공기의 물리적 제약과 멀티콥터형 소형 드론이 제한적인 운용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 이착륙형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함께 힘쓰고 있죠. 한 관계자는 협약으로 최근 도시명항공도 통과 무인항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직 이착륙기 체계 개발 부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셀과 대한항공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베셀은 전 거래일보다 9%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힘입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 해당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무인 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불법어업, 수산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국책 사업에 맞춰 추진됐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무인기는 해양안전, 불법어업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함정 탑재형 무인기의 실제 테스트 중 시제기와 지상 통제 시스템을 전시했는데요. 김치붕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연말까지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내의 미래 무인비행체 산업에 발전된 개발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까지 도시명항공도 통유의 이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보잉, 프렛 앤 휘트니 등 글로벌 항공업체들과의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미군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전투기 수송기 헬기 창정비 및 개조 사업을 해오고 있죠. 여객운 수업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방산 시장에서도 뼈가 굵은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중고도 무인기, 실물 기체와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기, 다목적 하이브리드 드론, 인스펙션 드론 및 도시망 공모빌리티 웨이인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축적한 저피탄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해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저피탄 무인기는 유인전 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 유인기 1대당 무인기 3에서 4대가 편대를 구성해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유인 전투기가 적진을 침투하기에 앞서 무인기를 이용하여 적과 먼저 전투를 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해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인 유무인 복합편대기, 군집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최첨단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목표라고 하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기, 무인 편대기, 수직이 착륙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 등 무인기 관련 다양한 제품과 첨단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수직이 착륙 무인기는 회전익기의 수직이 착륙 기능과 고정익기의 고속비행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비행체 기술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다. 차량에 여러 대를 탑재하여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다. 야전 운영에 최적화됐다는 등 좋은 평가가 이어졌죠.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K방산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종합기업으로 국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에 걸맞게 대한항공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이 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0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되는 기술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은 상세 설계 단계부터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하며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카이는 미래전의 핵심이 될 회전익, 고정익, UAM 등을 전시했는데요. 특히나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순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은 카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비행체입니다. 현재 자체 R&D 투자를 통해 축소기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초비행 시험까지 완료될 예정이죠. 이후 2025년까지 분산전기 추진과 소음 등 UAM 특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9년까지 UAM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카이는 국산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개발 제작하면서 UAM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이 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직이 착륙 비행체 UAM 형상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UAM은 향후 민간뿐만 아니라 군간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이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인 카이가 중심이 되고 정부 차원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육성을 통해 기술 종속 없는 국내 기술 기반이 국방 UAM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강구현 카이 사장 역시 자주 국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장의 게임체 인저로 불리는 무인기 개발과 양산을 선도해왔습니다. 1991년 한국군 최초의 국산 무인기인 알크100이 송골매를 시작으로 차기 군단 무인기와 무인전투기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한편 한국에서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그 날개 길이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의 MQ-9의 날개 길이는 20m, 러시아의 알티우스 U의 날개 길이는 30m로 그 거대한 길이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를 뛰어넘는 30m 이상의 날개를 가진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MQ-9를 훌쩍 뛰어넘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